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생사 이번 시험 준비하려고 이제 강의실에 모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위생사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이제 최근 출제 경향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위생사 준비하시면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과목은 5과목이죠. 그 5과목이 모두 다 가락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비중을 어디를 이렇게 특별히 어디를 다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골고루 다 하셔야지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모두 다 가락 과목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각 과목당 40% 이상은 최소한이 40%예요. 그래서 최소한 40% 이상은 맞으셔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최소한 40% 맞아가지고는요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 점수가 6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40%지 그 60% 이상을 맞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식품위생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아주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 60% 이상 맞기가 손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면 그러면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과목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필기 5과목인데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는데요. 식품위생은 어느 과목에 해당이냐면 2교시 과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공중보건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요거 2개 합쳐가지고 같이 시험을 보는데요. 공중보건이랑 이렇게 식품위생하고 합쳐서 공중보건이 40문제, 식품위생이 50문제인데요. 이 2과목이 90문항이잖아요. 이 90문항을 70분 만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70분 만에 이제 그 2과목을 다 시험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출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문항이 이렇게 긴 문항보다는요 짧은 형태의 문항들이 훨씬 더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0분 안에 90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답을 체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70분 안에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5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가락이기 때문에 최소한 40%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요. 근데 40% 이상을 맞아가지고는 전체 점수 60%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품위생처럼 이렇게 쉬운 과목은 7, 80, 거의 90%를 맞아줘야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요, 충분히 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는 그다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가 있죠. 그날 여러분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날 한날에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같은 날 보긴 하는데 먼저 얘부터 점수를 매겨요. 매겨서 60% 이상을 맞은 학생들만 실기를 매깁니다. 그래서 실기 과목 같은 경우는 5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50문항에는 3가지 과목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지금 할 식품위생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환경위생 그리고 곤충학 요 3과목이 합쳐가지고 실기예요. 요 3과목이 합쳐서 실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60% 이상을 맞아주셔야 됩니다. 60% 이상, 그러니까 30점 이상을 맞게 되면은 합격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식품위생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럼 식품위생을 보니까요, 얘는 필기도 있고 실기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보니까 필기책이 있고 실기책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죠, 구성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필기, 실기는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부의 것만 실기에서 보고, 거의 필기를 하면서 실기 것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필기와 실기의 차이가 그냥 필기, 실기를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도요 진행을 먼저 필기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필기부터 먼저 끝내고 그다음 나머지 실기를 보는데 실기를 볼 적에는 대다수의 내용들은 필기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볼 건 뭐냐면은 사진, 그래프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해서 필기에서 더 추가해서 볼 건 사진과 그래프예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 시험에도요 사진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래요. 여러분 콜레라균 있죠, 콜레라. 예를 들어서 콜레라와 관련된 문제가 필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중 콜레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 얘는 그람 양 음성에
콤마 내지는 바나나형의 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가 나와요. 그럼 실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사진이 나오는 거죠. 사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콤마 형태의 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균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콤마 바나나형이다. 이거 벌써 필기에서 했죠. 근데 그 콤마나 바나나를 사진으로 알아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와 실기가 이렇게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라요.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같이 공부를 해두시고 나중에 실기책에 가서는 우리가 사진이나 그래프를 좀 더 유심히 관찰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필기 위주로 하고 나중에 실기에 가서는 사진과 그래프를 추가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수업을 할 적에 보면은요. 필기 수업할 적에 주로 할 거는 이론 수업이에요. 내용 수업이요. 이론, 내용이요. 내용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문제만 이렇게 풀면은요. 옛날에 이제 문제 정도만 풀면,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이런 것만 풀면도요. 충분히 합격을 하고 문제 이렇게 푸는데 당혹스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이 뭐냐면 위생사뿐만 아니라 뭐 영양사라든지 다른 국가고시라든지 이런 쪽에서요. 시험 문제 출제 경향들을 많이 좀 바꿨어요. 이제 바꿨는데 이제 위생사도 안 바꾸다가 이제 서서히 바뀌면서 그 재작년이죠. 2013년도에 확 바꿔버렸어요. 새로운 문제의 유형들을 많이 끌어다가 이제 넣었어요. 그랬더니 합격률이 뚝 떨어졌어요. 2013년에 그래서 합격률이요. 37%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맨날 알던 문제의 유형이 아니라 문제형을 조금 바꿨는데 여태까지 그냥 이론 안 보고 그냥 기출문제만 쭉 풀다가 그냥 이렇게 딱 문제를 풀려보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문제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알고 보면 아는 거를 조금 바꾼 유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예요. 예전에 이제 통조림에서 용출되기 가장 쉬운 유해금속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옛날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통조림에서 용출되기 쉬운 유해금속을 찾아라. 그럼 답이 누구냐면 주석입니다. 우리 나중에 뒤에서 할 건데 답이 주석이에요. 근데 2013년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면요. 이런 형태예요. 파인애플 통조림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파인애플 통조림이 있는데 이 파인애플 통조림을 따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유해금속은 똑같아요. 통조림이죠? 답 누구겠어요? 주석이에요. 알고 있는 건데 너무 새로운 유형이니까 어때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통조림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통조림에서 용출되기 쉬운 거 주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것을요. 조금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내용 중심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이제 이론과 함께 문제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문제집 보면은 그 문제집에 그 문제를 보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문제의 유형.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내용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구나. 그 경향을 알아보는 거죠.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만 쭉 보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주로 그래서 이론, 내용 중심의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서 뭐 하셔야 되느냐? 이론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뭐 해야 될까요? 문제를 풀어보셔야죠. 그리고 수업 시간엔 경향만 봤잖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의 출제 경향을 이렇게 보인다라고 경향을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내용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어두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을 대비하는데 시험 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출제 경향 봐두면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그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위생사는요. 합격률이 40 내지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40~50% 정도의 합격률을 갖고 있어요. 근데 2013년에 새로운 경향들의 문제가 막 나오는 바람에 좀 40% 아래로 한번 떨어졌던 거고요. 40% 아래로 최근에 떨어졌던 경우 딱 2013년 시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014년에는 다시 43%로 올라왔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집에 이제 새로운 문제 출제 경향도 이제 다시 수록이 되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43%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통 위생사는 40 내지 50% 정도의 합격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준비만 잘 하시면은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식품위생학 첫 시간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맨 앞 페이지, 여러분 거기 뭐예요? 차례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식품위생학의 차례. 자, 식품위생학의 차례 보니까 우리 제일 먼저 식품위생의 개요하고, 그 다음에 식품과 미생물하고, 식중독하고, 그 다음에 감염병, 기생충 질환하고, 그 다음에 식품첨가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50문항 정도다라고 봤을 때 식품위생의 개요에서는요, 한두 문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미생물 파트인데, 뭐 식품과 미생물 하면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여기에는요, 식품과 미생물, 뭐 보존법, 살균법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분량이 그래서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올 쪽엔 20문제 가까이 나오고, 좀 적게 나올 땐 10문제 정도. 그래서 뭐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같은 데서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식중독인데요.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곳이 식중독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과 관련된 위생이 강조되다 보니까 주로 식중독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식중독과 관련된 것은 한 20문제에서 25문제까지도 나와요. 거의 반절까지도 많이 나올 적에는. 자, 그 다음에 식품과 감염병, 기생충 질환 이 파트인데요. 감염병 같은 경우 여러분이 나중에 공중보건에서도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겹치는 부분 빼고 다른 부분이 나와요. 식품위생에서는. 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런 감염병, 기생충 질환 이거는 아무래도 식중독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져요. 5문제에서 10문제예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5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나중에 이렇게 갈 때 보면은요, 그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해서 한 가지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의 개요, 여러분 책 308페이지죠. 자, 308페이지, 식품위생의 개요. 제일 먼저 여기서 뭐 나오냐면요, 식품위생의 정의요. 그럼 식품위생의 정의도요, 심심하면 한 번씩 나와요. 네,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요. 우선 식품위생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두실 필요 있어요. 자, 우선 식품부터 갑니다. 자, 식품 하면은요,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식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는요, 식품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음식물이긴 음식물인데 그 중에서 의약품으로 먹는 건 제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죠. 식품위생의 어원부터 보실래요? 어원. 자, 식품위생의 어원을 보면요. 식품위생에서 위생이라고 처음 쓴 거는 언제부터냐면 중국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중국의 장자에서요. 자, 여러분 뭐 공자, 맹자, 장자 아시죠? 그 장자예요. 장자가 가장 먼저 위생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죠? 이거 시험 문제였어요. 2013년도. 2013년도에 시험 문제가 뭐라 나왔냐면요. 식품위생에서 위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식품위생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누구냐면 장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이렇게 간혹 나와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의 위생이라는 개념을,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거는 장자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O에서 식품위생의 개념을 말하고 있죠. 이거 다 봐두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 다 시험 문제 나왔던 애들이에요. 자, 식품위생의 개념 뭐라고 그랬냐면 WHO에서는요. 식품의 원료의 생유, 생산, 제조로부터요. 인간이 최종적으로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부터 재배할 때부터 생산하고 제조할 때부터 마지막 사람이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위생법은 조금 틀리거든요. 우리나라 위생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보세요. 여기에는요, 대상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은요, 식품이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및 용기와 포장까지가 다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상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품위생 그러면 식품만 해당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식품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까지가 모두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하실 거 식품위생의 정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의 정의 두 가지죠. WHO의 정의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규에 있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어원의 시작은 장자부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잊을만한 한 번씩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많이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뭐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도 확실히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식품위생, 그러면 하는 목적이 뭐냐?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해서요,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마지막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품위생에 위생상 위해가 될 만한 요인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위해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식품의 위해 요인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위해 요인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위해 요인은 여러분 우리 책에도 나와 있듯이요. 내인성, 그 다음에 외인성, 유기성으로 나눠집니다.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럼 여러분 내인성이다 라고 하면은요, 식품 자체에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식품 자체에 유독 성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이게 바로 내인성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인성에는 뭐가 있느냐면 식품 자체에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내인성이 가장 대표가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요, 자연독들이요. 자연독들. 여러분들 뭐 나중에 식중독 가서도 배우겠지만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이나 우리가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자체가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독버섯이요. 독버섯 같은 경우 우리가 독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데 자기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죠. 감자의 독성분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또 한참 매실을 가지고 매실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청매실에 들어있는 독성분들 이런 것들 원래 식물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성 자연독의 대표가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고독이죠. 보고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일부러 주입한 게 아니라 보고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분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체를 갖고 있는 경우 이게 바로 내인성입니다. 그래서 보고독, 조개독 이런 것들이 대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내인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인성 하면은요,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 외부로부터 혼입되는 경우, 원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외인성. 거의 대다수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중독 균들, 감염병을 일으키는 균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해 화학 성분들, 유해화학 물질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주석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카드뮴 같은 애들이요. 이런 애들은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 외인성. 그러니까 여러분 외인성은요 대다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위해 요인 중에 대다수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유기성 있죠.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오염된 것도 아닌 애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식품을 조리하는, 가열하는, 제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유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기성이 가장 대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그 갈비 같은 거 먹을 때 갈비찜을 하는 것보다 숯불갈비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죠. 근데 여러분 숯불갈비를 할 때 단점이 있어요. 금방 뭐예요? 타버리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탄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정말 탄 음식을 먹게 되면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탄 음식에는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탄 음식의 벤조피렌.
뒤에 가서 식중독에서 배울 거란 말이죠. 탄 음식에는 암을 유발하는 벤조피렌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벤조피렌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선한 기름에는 안 들어있는데요. 기름이 산화가 돼버리면은요, 과산화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돗물 있죠, 수돗물. 여러분 수돗물은요, 염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염소 소독을 하는 과정 중에도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런 염소 소독을 할 때 만들어지는 발암성 물질이 누구냐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성분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트리할로메탄. 이런 애들이 바로 중간에 생성되는 대표적인 물질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식중독 가서 하게 되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을 더 많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요 정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인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돼요. 내인성은 식품 자체에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외인성 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 그 다음 유기성 하면 중간에 만들어진 경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왔었어요. 여러분 위생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나오던 곳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 형태의 문제만 가지고는요, 이제는 좋은 고득점을 획득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게 합격을 하느냐, 좀 이렇게 편안한 점수로 합격하느냐는요, 예전에 기출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의 경량도 같이 봐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경량 이렇게 안 나오던 데서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인성이냐 외인성이냐 유기성이냐 요 구분만 좀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과 관련된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식품의 위생적인 식품 취급, 요거는요, 실기에서도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론보다 실기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읽어두시면 되는데 1번부터 보세요. 자, 1번 보면은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그래서 읽어두시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2번.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식품들은요, 냉장 시설에서 보관 관리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것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준 아시죠? 냉장의 기준은 얼마예요? 여러분 이제 실기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냉장의 기준은 얼마예요? 냉장? 0에서 10도씨. 그쵸?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우유 뒤에 보면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유팩에 많이 써 있는 거 보셨죠? 근데 그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에서 10도씨. 그게 냉장의 보관 기준이에요. 그럼 냉동은요? 이거는 아이스크림에서 보통 많이 보는데, 아이스크림 포장지요. 잘 읽어오면요, 냉동 보관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냉동 보관의 기준? 영하 18도씨 이하요. 알고 보면 여러분 생활 속에 이거는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요, 보존,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것들. 자, 그 다음에 냉장, 냉동시설 및 운반시설은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가로 꺼두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된다. 당연한 것들이니까 그냥 읽어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포장하는 데서 종사하는 사람은요, 뭐까지 착용해야 되느냐면 위생모를요. 위생모까지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위생모를 착용해서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면 제조, 가공,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요,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서 분할해서 판매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분할 판매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량 포장되어 있는 애를요, 분할해서 내 마음대로 판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제외되나 보세요. 컵라면이요. 일회용 다류요. 그 다음에 뜨거운 음식물을 부어주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빵, 이렇게 크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서요? 데펴가지고 판매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낮게 판매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6번. 기계, 기구 및 음식 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세척, 살균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할 적에는 칼, 도마는요, 각각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기. 교첩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절대 판매하기 위해서요, 진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진열해서도 안 되고요, 보관해서도 안 돼요. 그 보관할 때 걸려도 그거는 이제 걸리는 거예요. 나 이거 버리려고 보관해놨다. 이거 안 통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이 아니라요, 필기가 아니라요, 보통 얘 같은 경우 실기에서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잖아요.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중에 독성 검사와 관련된 건데요. 이런 독성 검사와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어요. 자,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나눠지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급성, 아급성, 만성 독성 시험, 요 3가지를 구분하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급성은요, 짧게 보는 거죠. 1, 2주 보는 겁니다. 1, 2주 독성 시험을 하는 거고요. 아급성은 1달 내지 3달. 그래서 1달 내지 3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명의 10분의 1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험동물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쥐거든요. 쥐를 따졌을 때 10분의 1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1달 내지 3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성은 1, 2년입니다. 장기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는 건 만성 독성 시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급성 독성 시험은 1회만 비교적 다량을 투여를 해가지고요, 그 독성의 영향을 관찰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 그걸 알아보기 위한 시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독성이 강한 정도는요, 3번에 보면 최소 치사량, 반수 치사량, 반수 치사 농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로 들어본 거 뭐예요? 반수 치사량을 제일 많이 들어봤죠? 보통 그걸로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그 반수 치사량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LD50. 그래서 여러분 LD50이 뭐의 약자인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급성 독성 시험의 포인트는 그거네요. 실험 동물을 가지고요, 1, 2주 단기간에 독성 시험을 거쳐가지고요,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정도는 LD50을 가지고 표현하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LD50 하면은요, 우리말로는 반수 치사량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반수 치사량이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돼요. 포인트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럼 LD50은 반수 치사량을 의미하는구나, 요 정도요. 자, 그럼 반수 치사량 하면 말 그대로 실험 동물의 50%를 치사시킬 수 있는 양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요. 얘는 수치가 낮을수록 독성이 강한 거예요.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 그래요.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의 LD50을 비교해 보니까 LD50이 A는 1이고 B는 100이에요. 그럼 누가 독성이 더 강한 거냐? A가 훨씬 독성이 강한 걸 의미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LD50이 1이라는 소리는요, 얘는 1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요, 실험 동물의 50%를 다 죽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B는 몇 개나 있어야 돼요? 100이요. 100이 있어야지만 실험 동물의 50%를 죽일 수 있다는 소리니까 훨씬 독성이 강한 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수 치사량, LD50은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급성 독성 시험은요, 딱 중간이에요. 1달 내지 3달. 실험 동물의 수명의 10분의 1 기간을 검사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중간을 거치느냐? 만성 독성 시험 들어가기 전에요, 예비 시험의 성격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 독성 시험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거 알아보기 전에 하는 시험이 아급성이에요. 자, 그래서 아급성 시험은 10분의 1 기간을 검사하는 거고요. 만성 독성 시험의 예비 시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성은요, 장기간 보는 거죠. 1, 2년 장기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 2년 장기간 실험을 하는 게 만성 독성 시험이고요. 이렇게 장기간 실험에서 뭘 알아보는 게 목적이냐? 최대 무작용량.
최대 무작용량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실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최대 무작용량이 뭔지 봐야죠. 거기 보세요. 자, 실험동물의 평생 동안 매일 투여해서요,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일일 투여 최대량을 의미를 하며 동물 체중 1kg당 mg에서 나타낸다. 실험동물에요, 평생 매일 투여해도요, 아무런 영향을 보이지 않는 최대량이에요. 그게 바로 최대 무작용량입니다. 자, 그래서 만성독성 시험은 1, 2년 장기간 실험을 해서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걸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느냐? ADI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DI. 자, 그래서 여러분 ADI가 뭔지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ADI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일일 섭취 허용량입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요, 사람이 평생 동안 먹어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가지고, 하루 섭취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일일 섭취 허용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ADI,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냐? 거기 공식이 나와 있죠. 참고적으로 공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구해진 최대 무작용량에다가 안전계수의 역수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계수분의 최대 무작용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대 무작용량은 뭔지 알아요. 근데 안전계수는 지금 처음 나온 거죠. 뭐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최대 무작용량은 동물이 기준이죠. 근데 ADI는 사람이 먹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하고 동물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개체차 10. 그 다음에 사람마다도 뭐가 있냐면요, 개인차가 존재하죠. 사람마다의 개인차 10 해서 보통 안전계수는 얼마를 써주냐면 100을 줄여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마다의 개인차, 개체차 이걸 고려한 게 바로 안전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 걸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계수 역수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일일 섭취 허용량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해라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유생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뭐는 나온 적이 있느냐? ADI가 뭐냐? 이 정도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포인트를 몇 가지 알아두시면 되죠. 급성 독성 시험은 1, 2주 검사하는 거고요.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LDOC. 그럼 LDOC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찾으셔야 돼요? 반수 치사량. 그쵸? 그 정도 알아두셔야죠. 아급성 독성 시험은 10분의 1 기간을 검사하는 거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만성 독성 시험은 1, 2년 검사해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최대 무작용량. 그럼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뭘 구하시느냐? ADI. 그 ADI가 뭐예요? 일일 섭취 허용량이다. 예, 그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성 시험에서는 요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의 개요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게 있어요. 해썹입니다. 해썹. 자, 해썹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쪽에서는요, 문제가 되게 구체적이고 또 되게 각 단계마다 되게 구체적인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위생사에서는요, 문제가 되게 단순한 문제들이 나와요. 순서 물어보는 것들, 그런 정도로 아주 되게 단순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단순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둘 사항들이 있겠죠. 그럼 하나 볼게요. 자, 우선 해썹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적에도 해썹이라는 용어를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라고 배우셨냐면 식품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이랬어요. 근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명칭이 바뀌었어요. 예, 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뭐로 바뀌었나 보세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크도 바뀌었죠. 해썹 요거는 똑같은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 우리말로 이제 번안을 했을 때는 예전 그냥 그대로 갔지만 이제는 조금 바꿔서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 ADI가 뭐냐, 아니면 일일 섭취 허용량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해썹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예전으로 따지면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 뭐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예요? 해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두셔야죠. 해썹 하면은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의미한다. 이 정도. 자, 그러면 해썹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의가 나와 있죠. 정의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의 전 과정에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험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언제 방지하느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있던 위생제도하고 좀 다른 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한다는 거. 전 과정을 다 관리한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전 과정, 모든 과정을 다 관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언제 방지하느냐? 사전에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전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바로 해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구성을 보는데요. 이 구성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해썹이잖아요. HA, CCP. 요걸 두 개로 나눠주시면 돼요.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HA와 CCP.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쉬워요. HA와 CCP로. 자, HA가 뭐냐? 하자드 어널리시스 그래가지고요. 위해 요소 분석. 자, 그 다음에 CCP 하면은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에서요. 중요 관리점. 우리가 중요하게 관리할 지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HA와 CCP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위해 요소 분석 HA는요.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할 가능한 병원성 미생물, 즉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거. 그럼 이거네요.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분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해 요소가 어떻게 나눠진대요? 여기서는 생물학적, 그리고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자, 그러면 별거 없어요.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분석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실기에서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납이요. 납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화학적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곰팡이요. 곰팡이 여기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생물학적 요소.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종종 우리가 먹는 참치 같은데, 참치 캔통절임 같은 데서요. 금속 조각 같은 거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그 금속 조각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물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건 이제 실기 가서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위해 요소를 이렇게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거, 그게 바로 HA, 위해 요소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CP, 중요 관리점이 이제 뭔가 보셔야지요. 위해 요소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CCP는 아직까지 여러분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쪽 시험 있잖아요. 유사한 영양사나 식품위생직이나 이런 데서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관리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CCP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세요. 자, CCP 하면 중요관리점이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썹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해썹의 지원 프로그램, 얘는 이름, 명칭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 명칭. 네. 자, 해썹의 지원 프로그램. 여러분, 해썹을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바탕이 될 애들이 필요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자, 바탕이 될 애가 필요한데요. 해썹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면은요. GMP 여건 하에서 SSOP를 준수함으로써요. 우리가 제대로 계획한 대로 해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원 프로그램은 딱 두 개예요. GMP와 SSOP. 얘가 해썹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 바탕이 될 애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바탕이 될 애들의 이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GMP가 뭔지, SSOP가 뭔지 그거 이름 알아두시면 돼요. 자, GMP 하면은요, 적정 제조 기준이에요. 적정 제조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설비가 있단 말이죠. 그 시설과 설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GMP, 적정 제조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SOP 하면은 표준 위생관리 기준, 표준 위생관리 기준, 내지는 뭐 일반 위생관리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생관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장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종업원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물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이름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해썹을 지원할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어요. GMP와 SSOP. 그럼 이런 GMP하고 SSOP가 누구의 약자인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남았어요.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절차입니다. 절차. 자, 그래서 여러분 코덱스 지침에 따라서 해썹은요 12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해썹의 그 12단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12단계, 12절차. 해썹은 총 몇 단계로 나누어지냐면요. 12단계, 12절차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준비, 예비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5단계. 그 다음에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해야 되죠. 그 실행 단계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행 7단계. 그래서 총 몇 단계예요? 12단계예요. 근데 이 실행 단계 있죠? 이 실행 7단계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썹의 7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7원칙.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전체 단계도 간혹 나오긴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온 건 7원칙과 관련된 단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해썹의 단계에서는 그 단계를 정확히 이렇게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요. 해썹 팀을 구성해야죠. 해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팀 구성이 제일 먼저. 자, 팀을 구성했으면 제품 설명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용도, 이게 뭐 그 급식용인지 아니면 어린이 환자용인지 이런 식으로 제품의 용도 확인해주고요. 공정 흐름도 작성합니다. 얘가 어떤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흐름도 작성을 해주고 현장에 나가서요. 공정 흐름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 자, 그 다음에 실행 단계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실행 단계의 첫 번째는 위의 요소 분석. 아까 했던 HA요. 그럼 HA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CCP요. CCP 결정하는 거 어디를 중점적으로 관리할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CCP 한계 기준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주고 개선 조치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마지막 문서와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하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계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해썹의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해썹의 첫 번째 단계를 찾아라. 그러면 뭘까요? 해썹 팀 구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요. 해썹 실행 단계 첫 번째 단계는 해썹 실행 단계라고 주어졌죠. 해썹 실행 단계 첫 번째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위의 요소 분석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개 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는지 확인을 하시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썹에 여러분 시험에서 뭐 해썹의 구구절절 이게 원래는요 다른 쪽에서는요 각 단계를 설명해주고 이게 어느 단계에 해당하느냐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고요. 아직까지는 한 단계 정도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단계를 알아보실 수는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썹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위생의 개요에서도요 볼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위생의 개요에서 첫 번째 알아두실 거는요 식품위생의 정의와 관련된 거죠.
식품위생이다. 그리고 식품위생을 공부함에 있어서 식품위생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식품위생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의 요인을 공부했죠. 자, 우리가 위의 요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최근 들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 최근 문제. 자, 그 다음에 독성 시험은 좀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거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해썹. 해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썹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뭐 용어부터 해가지고 용어,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 뭐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단계죠. 뭐니 해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벌 받으실 게 독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쪽에 이게 독성 시험이야 다른 쪽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품위생에서.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한번 봐야겠죠. 자, 여러분 책 314페이지. 자, 2번, 3번 다 이제 식품위생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식품위생의 법에 규정된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나라 법규와 관련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까 법규에 보니까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까지가 대상이잖아요.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아닌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 보기 문제 보세요. WHO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 아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법규와 관련된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O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다라고 했었죠. 두 가지 이런 유형이 다 나왔었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형은 이렇게 조금 다르지만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어, 용어를 아는지 알아보는 기본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그럼 얘는 뭘까요?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일일 섭취량을 나타내는 것. 사람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나타내는 게 뭐였어요? ADI.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세요. 자, 뒷장 넘겨서 한번 9번 볼까요? 9번? 여기서부터 이제 해썹 문제가 쭉 나와요. 자, 이런 9번 같은 형태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보세요. 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거 뭐였어요? 해썹.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렇게 종종 나와요.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은 여러분 시험에서는 안 나왔던 건데 다른 쪽 시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 한 해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생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영양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영양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위생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요. 같이 봐두시면 좋아요. 자, 10번은 영양사 쪽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실래요? 다음 중 해썹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는? 처음으로 50년대 해썹을 도입한 나라, 처음으로 시작한 나라는 어디냐면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나사에서요. 우주인 식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결점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무결점의 우주인 식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해썹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96년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건 50년대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한 40년 차이 나요. 자, 그래서 10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실행 1단계예요. 그러니까 문제 잘 읽으라 그랬죠? 그냥 단계 중 첫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실행 1단계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다른 걸 물어보는 거죠. 실행 첫 번째 단계를 물어본다. 그럼 뭐가 되냐면 위의 요소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12번은 문제가 좀 달라요. 12단계 중 첫 번째는 이렇게 물어봤죠. 12단계 중 첫 번째는 그러면 이때는 위의 요소 분석이 아니라 누굴 찾으셔야겠어요? 해썹 팀 구성이요. 그렇죠?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14번요. 이것도 이제 최근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내인성, 외인을 찾으래요. 그럼 여러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럼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내인성, 외 요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내인성 하면은요, 식품 자체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식품 자체의 독성 함유하고 있는 경우 뭐에 해당이 될까요? 보고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결핵균, 납, 붕산 이런 애들은 외인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서 중간에 만들어지는 유기성. 이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품위생의 개요에서 관련된 이론과 문제를 한번 이렇게 출제 경향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요. 여러분, 나머지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문제를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론 다시 했던 거 정리하시고 문제들 한번 풀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이 바로 뭐냐면요. 식품과 미생물 파트예요. 자,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는 적게는 10문제, 많게는 20문제까지도 나오는 적이 있는데 간혹요,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또 이제 이 미생물과 관련된 게 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생물의 특징을 옳은 것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미생물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한 20문제 정도 가까이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을 반드시 알아둘 것이요. 그래서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누군지 확인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거는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